안녕하세요. 발달심리학자 유하나입니다. 오늘은 영유아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건강한 사회성, 정서 발달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 즉 사람들 사이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마음의 힘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기, 즉 0세에서부터 만 6세까지를 0세에서 만 3세, 만 3세에서부터 만 6세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눠서 각 시기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큰 원칙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제가 어머님들을 만나보면 내가 왠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고 또 잘하고 있는지 괜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인스타 같은 데서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난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무슨 체험이나 장난감 같은 것도 저걸 안 하면 우리 애가 발달에 뒤처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마케팅들이 참 많죠. 최근에 세상이 참 많이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발달에 대한 이론도 뭔가 최근 들어서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었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발달 심리학 박사이고 제가 모르고 인정받고 있는 그런 발달료는 거의 없어요. 그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전통적으로 해왔던 대로 상식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특히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새로 나온 그런 획기적인 스킬 같은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불안해 하시지 마시고요. 물론 새로운 연구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양육과 발달에서의 기본 핵심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스마트폰 같이 최근에 나온 기술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연구들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전수되어 내려온 흔한 상식대로 키우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이게 중요한데요. 사랑을 충분히 주고 반응을 잘해주고 잘 놀아주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오히려 저는 시간을 많이 들이는 게 아이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떤 이론을 배우시고 따라해보고 무슨 체험을 찾아서 해주시는 것보다, 그리고 비싸고 유명한 장난감을 사주시는 것보다 아이에게 한 번이라도 더 눈을 맞춰주고 반응해주고 같이 놀아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0세에서 3세까지 중요한 이슈가 뭔지 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0세에서 만 3세 이 시기의 중요한 발달 포인트, 그 첫 번째는 이 시기가 사회성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사람과 관계 맺는 법의 기본 틀을 만드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사회성 교육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바로 부모님 혹은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이 시기에는 안정적인 애착 경험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양육자와 끈끈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그런 따뜻한 눈맞춤, 스킨십, 부모님의 안정적인 반응,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세상은 안전하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들이 나중에 아이의 성격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믿음, 정서 조절 능력,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부모 혹은 양육자와의 1:1 관계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유대감, 바로 이게 사회성의 기초, 사회성의 시작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아이에게 질 좋은 상호작용을 충분히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의 행동과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고 일관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이제 아기 때 아이가 울면 달래주시고 또 배고프거나 기저귀가 젖거나 하는 생리적인 신호들을 잘 알아채고 필요를 해소시켜주는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아이를 안아주고 배를 토닥이고 이제 눈을 맞추면서 웃어주고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계속 쌓으면서 부모님과 애정을 나누려는 아이들의 욕구에, 아이들의 마음에 반응해 주시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시간을 내서 아이들에게 애정을 쏟아주세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남편에게 이 시기 아이를 맡겨놓으니까 아이를 안고서 스마트폰이나 TV를 보고 있어서 화가 난다고 하는 엄마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버님도 피곤하시고 쉬고 싶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어머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잠들 때라면 모르지만 아이가 깨어있을 때는 다른 것보다 아이에게 집중을 해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런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은 사회 정서 발달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아기 때 옹알이를 할 때도 사실 옹알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래, 누구누구가 말을 하고 싶구나,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해주시면 이제 아기들은 내가 소리를 내니까 상대방이 반응을 하네 라고 하면서 언어가 타인과의 그런 의사소통 수단이라는 것을 서서히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커서는 부모님과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에게 놀이의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아이들과 놀아주세요, 혹은 아이의 놀이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드리면 이제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를 꽤 봤는데요. 뭘 해야 하나 막막해 하시기도 하고요. 사실 거창한 걸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아이가 놀이할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그걸 부모님들께서 지지해 주자, 이거입니다. 주변의 사물들을 오감으로 경험하게 하고 또 느낄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아이와 산책을 나가면 아이와 함께 바람도 좀 느껴보고 또 꽃냄새, 풀냄새도 같이 맡아보고요. 집안에 있는 여러 물건들을 만져보고 조작해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뚜껑을 같이 열고 닫아본다든지 빨랫감을 같이 만져본다든지 이제 이런 경험들이 바로 아이들의 신체와 인지 발달에도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때 아이의 관심사를 부모님들께서 따라가주고 또 아이에게 웃어주고 말을 걸어주면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는 겁니다. 특히 아이와 노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의 관심사를 내가 따라가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그리고 아이와 잘 놀아준다고 퇴근하고 3시간 내내 얘만 보면서 놀아야 되나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처음에 시간을 정해놓고 30분이면 30분 아니면 1시간이면 1시간 내가 이 시간 동안에는 아이에게 온전한 관심을 쏟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디어 노출을 최소화하세요. 요새 미디어와 아이 발달에 대한 연구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짐작하시는 대로 미디어 노출과 아이의 발달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선 미디어 노출을 하게 되면 아이와 상호작용할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또 미디어는 일방향 매체라서 아이들이 발달에 필요한 경험을 쌓지 못하게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많은 미디어 노출이 어른들에게조차 해악이 많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면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표정을 읽는 능력이나 아니면 눈 맞춤과 같이 사회성에 필요한 기본 능력들을 발달시키는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그런 상호작용, 즉 사람과 직접 눈 맞추고 대화하는 것이 사회성 발달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는 아이들이 자기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자기 개념도 발달시키고 자율성이 자라나는 시기예요. 18개월에서 한 2돌 전후로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언어가 발달이 되면 내가 혹은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부모가 제안을 하면 거부하면서 싫어 이런 말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이건 바로 아이들의 자기 개념이 점점 더 커지고 자율성이 자라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부모님으로서는 이제 아이들과 실갱이를 하느라 힘도 많이 들고 또 어디까지 들어줘야 될지 고민도 되고 또 아이가 고집을 너무 부리면 답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아이 자율성이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는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아이가 선택해도 되는 부분이 뭔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서는 아이가 자유롭게 탐색하고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물론 아이가 밤에 너무 늦게 자려고 한다던가 양치를 안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위험하게 계속 물건을 던진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못하게 하셔야겠죠. 아무리 아이가 원해도 말이죠.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자율성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이 시기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빨간색으로 입을지 초록색으로 입을지 아니면 간식을 바나나로 먹을지 사과로 먹을지 어떤 장난감으로 놀이를 시작할지 이렇게 먼저 간단한 주제로 아이들에게 작은 선택권들을
힌트를 주면서 자율성을 실천할 기회를 줘보세요. 그리고 집안일에 참여하게 해서 이것저것 선택하고 해볼 수 있게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이가 시도하는 걸 기다려주세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자꾸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인지 능력이나 소근육 발달이 미숙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하는 것보다는 잘하지 못할 때가 더 많겠죠. 그래서 아이가 서툴러서 자꾸 실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정이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지만요. 시간 여유가 있으실 때에는 아이가 시도하고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부모님에게 다른 시기보다 이 시기에는 인내심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런데 이리저리 시도를 해보면서 아이들은 자기 몸을 더 잘 조절하는 법도 배우고 또 문제 해결력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아이가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비난하지 말고 지지를 해주세요. 예를 들어 혼자 컵으로 물을 먹어보려고 하고 또 옷을 입어보고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데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다시 천천히 해보자 라고 격려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계속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안 돼서 아이가 짜증을 낸다면 먼저 괜찮아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신 다음에 다시 해보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 부모님이 살짝 도와주셔서 성취 경험을 쌓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이가 혼자 신발을 신는데 찍찍이는 잘 붙이는데 신발 위치를 잘 못 맞춰요. 그러면 신발을 살짝 쳐서 아이가 신기 쉽게 이렇게 단계별로 조금씩 도와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세상의 규칙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사실 이렇게 어린데 무슨 규칙을 배워, 무슨 훈육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이는 모든 반응이 바로 아이들이 세상의 규칙을 배워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배운다는 건 거창한 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경계를 서서히 점점 더 배워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대근육이 발달해 가면서 행동 반경이 넓어지죠. 그럼 그때부터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또 위험한 물건에 다가가거나 하면 몸을 낚아채거나 아니면 막기도 하면서 위험한 행동이 뭔지를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규칙을 배우는 기초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기에게 위험한 행동과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서서히 경험으로 배워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돌이 지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더 많은 행동의 제재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건 위험해 만지지 마. 아니면 물기 있는 곳에서 뛰면 넘어질 수 있어. 물건을 그렇게 흔들면서 다니면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어. 사람 많은 곳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안 돼.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더 구체적인 행동 통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이 세상의 규칙을 배우는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또 훈육이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아이 발달에 도움이 될까요? 우선 첫 번째로 일관된 규칙을 제시해 주세요. 위험한 행동을 할 때에는 예외 없이 제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행동에 대해서 부모님이 일관된 반응을 보여야 그 행동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 행동은 해도 되는구나를 아이가 배우게 돼요. 아이가 하기 싫다고 떼쓰고 온다고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라고 한다던가 어떨 때는 위험하다고 부모님이 달려오는데 어떨 때는 보고도 그냥 놔두시면 아이들은 뭘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육자가 여러 명이시라면 대화를 먼저 하셔서 일관된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일과를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일과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기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둘째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이 시기에 아이들은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행동인지를 잘 몰라서 위험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말을 잘 못 알아듣는 돌 정도까지는 신체를 잡거나 막아서 아이들의 행동을 조절할 수밖에 없지만 어느 정도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면 안 돼에서만 그치시면 안 되고요. 어떤 게 바람직한 행동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뛰면 위험하니까 엄마랑 손잡고 걸어보자 라고 하신다든지 아이가 친구 장난감을 뺏으려고 하면 친구에게 먼저 가지고 놀아도 되는지 물어보자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안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반복 또 반복입니다. 이제 요즘에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법, 특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위주의 육아법을 여기저기서 배우시다 보니까 한번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아예 문제 행동이 바로 해결되겠지 하는 이런 오해들이 많으세요. 사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습득하는 데에는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 번 말하고 내가 한 번 부모로서 행동을 바꾼다고 아이들의 행동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른들도 이제 어떤 습관을 들일 때는 많은 반복이 필요하죠. 아이들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관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메시지를 주셔야 아이들이 규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만 3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전까지는 사실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셔도 됐다면 이 나이 때부터는 가정 밖, 사회에서의 우리 아이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지지하고 용납하고 수용하시는 걸 더 많이 하셔야 했다면요. 이 시기부터는 안 되는 행동에 대해서 훈육을 본격적으로 아이에 맞는 수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단, 체벌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왜냐하면 모든 과학적인 연구에서 체벌은 애착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훈육에 있어서도 결과가 오히려 부정적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는 건데요. 이 시기에는 또래와의 놀이도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사회 속에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필요성이 더 많아집니다. 또 만 5, 6세가 되면 이제 학교에 갈 시기가 가까워지잖아요. 학교에서는 보다 규칙이 촘촘하고 규칙이 많기 때문에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조절력을 아이들이 잘 길러야 합니다. 즉, 이때에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조절하고 규칙을 지키는 법을 습득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회의 규범이나 행동의 한계에 대해서 아이들이 더 정확히, 정교하게 배우고 또 이걸 실천하면서 아이들은 자기 조절력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부모로서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반응해주면 아이들이 자기 조절력을 잘 기를 수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규칙을 지키는 상황을 연습시켜 주세요. 아이들은 이 과정에서 자기의 충동을 조절하고 하고 싶지만 참고 기다리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특별히 뭔가를 준비해서 연습시키실 필요는 없고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줄서기, 차례 지키기, 식당에서 뛰지 않기 이런 것들을 연습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같이 가셔서 줄도 같이 서보시고 또 놀이터에서는 차례대로 미끄럼틀, 그네를 타는 것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도 다 연습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아이와 놀이를 하는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령에 맞는 보드게임을 하면서도 규칙 지키를 얼마든지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보드게임이든 다 룰이 있고 또 순서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재밌게 놀면서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하는 얼음땡이나 숨바꼭질 이런 놀이들을 보면 나름의 규칙이 있죠. 이렇게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칙 지키기를 습득하고 또 이를 통해서 자기 조절력을 발달시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생각해 볼 연습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갈등이나 문제를 이전보다 더 다양하게 겪게 되는데요. 친구나 형제 자매랑 싸우고 부딪히는 경우도 더 자주 생기고 집안에서의 규칙이다, 유치원에서의 규칙 이런 것들을 지키는 걸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님이 같이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랑 놀다가 싸웠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친구는 어떤 기분일지 아이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대화를 하시면서 자,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같이 해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자기 감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자기 행동도 돌아보고 또 자기의 행동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조절력을 기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자기 아이들을 너무 과소평가하신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요. 아이들에게도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세가 넘은 아이들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아이들이 무언가를 할 때마다 결과보다는 노력, 과정,
조절 행동 그 자체를 칭찬해 주세요. 자기 조절력의 핵심은 아이가 스스로 자기 충동을 억제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자기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려는 주도성, 내적인 동기가 필요하겠죠. 이 시기 아이들의 자기 조절력은 이제 막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당연히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해버리는 아이를 보면서 제가 왜 저러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 자기 조절력이 미성숙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행동 조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시기보다는 아이가 자기 행동을 조절하려고 노력한 과정, 그 자체를 칭찬해줘서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조절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다리기 어려웠을 텐데 이만큼이나 참았구나, 힘들지만 기다리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이가 계속 자기 조절력을 발달시키려면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지 더 효과적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 시기에 학습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아이들에게 너무 과도한 자기 조절 능력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진득하게 앉아서 학습지를 다 못 끝내요. 한글을 가르쳐 주려고 하면 집중하지 못하고 금세 자세가 흐트러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기다렸는지 안 기다렸는지 이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자기 조절력이 미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시 내가 발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과도한 자기 조절력을 아이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은지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요. 또 자기와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살피는 능력이 점점 더 발달하게 됩니다. 또 아이들도 사회생활의 반경이라는 게 넓어지게 되죠. 이제 더 많은 친구들과 사람들과 이제 더 복잡한, 더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들에 마주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해서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 이런 능력들을 기르는 것이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 조절력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자, 이때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아이들의 감정에 반응을 해주세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아직 자기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걸 어떤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될지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부모님이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고 공감을 해주면 아이들은 감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속상한 마음이 들었구나 라고 반응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울고 싶고 답답했는데 이게 속상한 마음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의 감정을 잘 알아차려주지 않고 무시하게 되면 아이들은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배우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속상해할 때 넌 왜 맨날 그렇게 속상해하니? 이렇게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혼을 내시거나 부정적으로 반응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걱정을 막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놀기나 해,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감정을 잘 받아주시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런 감정들을 느낄 때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돼요. 두 번째로 부모님이 감정 표현과 조절의 모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부모님의 감정 표현 정도와 아이들의 감정 표현 방식이 비슷하다고 밝히는 결과들이 많고요.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감정 표현을 잘하는 부모님을 둔 아이들은 그 방식을 배워서 긍정적인 표현을 잘하게 되는 거고, 또 부모가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잘하면 아이들도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먼저 감정 조절하는 모습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그걸 보고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지금 많이 속상해서 조용히 생각 좀 할게, 엄마가 시간이 좀 필요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들을 생활 속에서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이걸 보고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감정을 조절하는 법들을 알려주세요.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또 아이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보통 아이들이 무서워하거나 화가 나거나 뭐 슬퍼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그럴 때에는 예를 들어서 엄마도 가끔 화가 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셨다가 한번 내쉬어보자. 이렇게 구체적인 조절 방법을 알려주시고 네가 동생이 만지고 있는 장난감을 지금 바로 가지고 놀고 싶은데 못해서 화가 난 거잖아. 그럼 우리 동생이 다 가지고 놀고 나서 네 차례가 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볼까? 이렇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덕성을 기르는 건 이 시기에 정말 중요한 발달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시기에는 사회에 있는 규칙이나 규범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사회 규칙들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고 왜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아이들이 배우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공감 능력을 길러서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워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이들의 도덕성을 기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특히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해를 끼쳤을 때에는 행동의 결과를 꼭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에게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럼 이럴 때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 돼!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이 왜 나쁜지를, 그리고 그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밀치면 안 돼! 그럼 친구가 다치고 아파할 수 있어. 친구한테 그런 나쁜 말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친구가 속상해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면 왜 안 되는지, 그 결과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너 친구 때리면 안 돼. 엄마한테 크게 혼나. 여기에서 멈추시게 되면 아이들은 왜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되는지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또 심지어는 혼내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해도 된다라고까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행동이 왜 나쁜지를 알아야 어른의 감시가 없이도, 남들이 보지 않아도 그 나쁜 행동을 안 하면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감 능력을 기르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먼저 부모님이 공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미 앞서서 이제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알아채 주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가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도 그걸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친구랑 싸우거나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자주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이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공감 능력을 잘 기를 수가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놀이 상황에서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역할극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직 어리더라도 아이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봉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동생을 돌보는 것도 좋고요. 또 집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고 가꾸는 걸 아이와 함께 하신다든지, 또 분리수거를 돕거나 다른 집안일을 간단하게 돕는 등 이렇게 집에서 봉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동물보호소에 아이와 함께 방문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방법이에요. 자,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이미 하고 계시는 것들이나 일상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죠. 사실 아이들의 발달을 위한 양육 가이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또 내가 부모로서 챙겨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내가 부모로서 신경 써야 하는 게 또 하나 더 생기는 건가 하면서 걱정부터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것이 육아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나눠드린 내용들을 한번 실생활에서 실천을 해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